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마케팅 리서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방송들 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애기 때문에 어제 녹화를 못 해가지고요. 오늘 밤에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점 상당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하드웨어적인 에러가 나면 안 될 텐데요. 네, 소프트웨어적인 에러라고 해야 되나? 컴퓨터를 잘 몰라가지고요. 아무튼 에러가 나면 안 될 텐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녹화를 해보고 그 다음은 운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우리 휴강을 해버리면서 이제 기말고사 날만 만나게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몇 번 안 뵀는데 종강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거의 온라인 수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블렌디드라고 하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좀 자주 뵙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일단은요, 표본 추출 방법의 결정부터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까지 복습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까 모르겠고요. 과제를 안 오신 분들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엑셀로 하는 방법을 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터는 제가 이 클래스에다가 올려드렸고요. 강의 자료에 보시면은 엑셀용 과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보시면은요. 일단 T테스트는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 탐색 의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보실 거고요.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저번에 이제 수집해 오신 데이터에서부터 나온 값들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지금 94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150개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개수는 차이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요, 저번에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으면은 데이터 분석이라는 요 탭이 열려 있으실 겁니다. 생겨져 있으시죠? 이거 만약에 없으시면은 옵션에 가셔서 여시면 됩니다. 옵션에 가셔가지고 이제 추가 기능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 엑셀 추가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을 누르시고 분석 도구 VBA 요거 두 개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T테스트, 분산 분석 이렇게 두 가지 시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요렇게 제가 결과 정리 샘플을 만들어 드렸죠. 여기 뒤에다가 있잖아요. 반드시 엑셀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왜냐면 결과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T테스트는 똑같이 나오는데 아노바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 SPSS로 하신 분들하고 제가 구분을 해가지고 채점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엑셀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요. 제대로 적지 않으신 걸로 판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엑셀이라고 적어 주실 것 꼭 잊지 마시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 T테스트의 가설은 성별에 따라 탐색 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검증을 하실 거고요. 자, 해봅시다.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분석 클릭하시고요. 일단은 T테스트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두 집단이 등분산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분산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F검정, 분산에 대한 두 집단 요거였었죠. 요거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변수 1 입력 범위는 이제 첫 번째 변수 독립변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독립변수 남자죠. 그래서 남자 처음부터 끝까지 긁습니다. 긁고 그 다음에 변수 2 입력 범위 클릭하시고 맨 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긁습니다. 그리고 맨 위는 이름표니까 이름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력 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부터 내가 결과를 출력할 건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십시오. 여기에 잘 커서를 두지 않으면 자꾸 요 부분이 선택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요. 결과가 요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P값입니다. 그래서 P값을 일단 한번 봤더니만 보시다시피 0.186322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건 0.05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귀무가설이랑 그 영구가설이랑 이렇게 두 가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빈의 등분산 검정이라는 거를 t테스트 하면서 배우셨었습니다. 레빈의 등분산 검정은 두 집단이 등분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검정이었었고 두 집단이 등분산이면 귀무가설이 채택이 됐었고요. 등분산이 아니면 영구가설이 채택이 됐었습니다. 귀무가설이 채택이 되려면 P값이 0.05보다 커야 됐었고요. 영구가설이 채택이 되려면 P값이 0.05보다 작아야 됐었습니다. 요거 항상 좀 어려우시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보시고 이 값이 0.05보다 크면 등분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분석에 가셔서 T검정에 등분산 가정 두 집단이랑 이분산 가정 두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등분산이었기 때문에 등분산 가정 두 집단을 클릭을 하시고요. 똑같습니다. 변수 1 입력 범위 남자 처음부터 끝까지 긁으시고 여자 처음부터 끝까지 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어디로 할 거냐면 반드시 여기 커서 두십시오. 출력 범위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결과가 뿅 하고 나옵니다. 보니까요. 양측 검정 보셔야 되거든요. P값. 그래서 t테스트에서는 양측 검정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번에 제가 수업하면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t테스트는 양측 검정해야 되고 0.589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 나온 거고요. 정리를 여기다가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는 표준 편차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엑셀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표준 편차 안 적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 SD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SPSS에서만 출력이 되니까 요거는 안 적어 주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평균만 적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남자가 2.728 그 다음에 여자가 2.789 그 다음에 T값은요. T통계량 여기 있습니다. T통계량 마이너스 0.540 P값 0.589 지금 이거 두 개 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모양에 가셔서 첨자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는요. 다 해가지고 다 해서 몇 개입니까? 244개죠? 244 이렇게 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성별에 따른 탐색 의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성별에 따라 탐색 의도의 차이가 어떤 걸로 나타났습니까? 양측 검정이 P값이 0.5894 이렇게 나왔으면 0.05보다 훨씬 크죠? 네, 그러면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T값에 요 T값, P값에 요 P값 이렇게 적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아노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는 분산 분석이고요. 분산 분석은요, 세 집단 이상의 차이를 보는 검정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집단이 있고요. 요 4개의 집단이 서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정보죠. 똑같이 데이터에 가셔가지고요. 이제 어디 갔니? 자, 잠깐 에러가 나서 사라졌던 것 같고요. 다시 찾아왔습니다. 보시면 여기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데이터 분석을 일단 클릭을 하시고 맨 위에 보시면 분산 분석 이론 배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론 분산 분석이고요. 우리 분산 분석이 이론 분산 분석이랑 이원 분산 분석이랑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론 분산 분석 일단 먼저 확인을 눌러주시면 입력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긁어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쫙 긁으시면 되고요. 끝까지 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방향이 옆으로 가죠. 그래서 10이라고 해놓으면 되고, 첫째 행이 이름표이기 때문에 첫째 행 이름표 사용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출력 범위 하셔야 되죠. 출력 범위는 여기쯤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P값만 보시면 당연히 되겠죠. P값을 보니까 0.520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집단에는 이 네 개 집단에는 네 개 집단이죠.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영구가설이요. 차이가 있다고요. 기무가설이 차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P값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영구가설을 기각하고 기무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네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읽는 건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정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역시 표준 편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평균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고졸은 2.841, 그 다음에 대학제약이 2.821, 대졸이 2.654, 대학원 졸업 이상이 2.9, 그 다음에 F값은 여기 있습니다. 0.755, P값이 0.521. 그래서 얘네들 똑같이 첨자를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나고요. 네, 그 학력에 따른 탐색 의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력에 따라 탐색 의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값에 요거, P값에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및 체어는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요렇게 샘플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어디에 제출을 하시면 되냐면 이 클래스에 가면 과제 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 쪽에서 학생 화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딱 즉각적으로 보면 알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치시기 전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표본 추출 방법의 결정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표본 프레임 오류를 줄이는 방법까지 했었고요. 표본 추출 방법의 결정부터 한번 복습을 좀 해드릴까 싶은데, 그 전통적인 표본 추출 방법은 크게 확률 표본 추출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법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데, 확률 표본 추출법은 이제 모집단 내에 있는 요소들이 추출될 확률이 모두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위로 추출되는 것을 말하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라서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표본 추출법과 비확률 표본 추출법 차이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한 후에 표본의 크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상 크기나 아니면 조사 의뢰인이 요청한 표본의 크기 혹은 분석해야 될 세부 그룹이 몇 개인지를 고려해서 표본의 크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표본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할 때는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표본 크기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첫 번째, 표본의 크기의 결정을 모집단의 동질성 정도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모집단이 동질하면 동질할수록 표본 크기가 작아도 됩니다. 그리고 조사자가 원하는 통계량의 정확선 수준 역시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확해야 하면 정확해야 할수록 크기가 커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자가 통계량에 대해 가지고픈 신뢰 수준 역시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신뢰 수준을 높게 가져가고 싶으면 당연히 표본 크기가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률 표본 추출법이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공식으로는 신뢰 구간 접근법과 가설 검증 접근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 구간 접근법은요, 신뢰 구간이 표본의 크기, 신뢰 수준, 모집단의 분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런 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요 식은 당연히 보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신입사원의 평균 나이를 추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95%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오는 평균 나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표본수가 필요할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 구간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표본의 숫자를 알아보는 게 표본 크기의 결정 중에서 신뢰 구간 접근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설 검정 접근법은 이제 귀무 가설하고 연구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 차이를 검정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 가설하고 B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의한 확률을 도출해낼 수 있을 만큼의 표본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검정 접근법은 기본적인 논리는 신뢰구간 접근법과 동일하지만 이 접근법은 타입1 오류, 제1종 오류라고 해서 귀무가설이 실제로 참이지만 이를 기각한 오류와 타입2 오류, 제2종 오류라고 하는데 귀무가설이 실제로 거짓이지만 이를 기각하지 않는 오류의 최대 허용치를 정하고 이를 통해서 표본의 수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H0하고 H1에 포함될 평균 수치를 결정을 해서요. 이거는 보통 선행 연구로부터 추정을 하거나 혹은 파일럿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전 테스트로부터 추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설을 한번 세운 다음에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걸 발견할 수 있으려면 몇 명의 표본이 필요할지 따져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검정하고 싶은 내용을 결정을 일단 먼저 하고 그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표본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표본 크기를 계산할 때 1종 오류하고 2종 오류하고 요거를 고려해서 진짜 차이를 놓치지 않고 이 두 개의 가설의 차이를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을 만큼의 표본을 정하는 방법이 가설검정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는 표본수가 얼마냐. 신뢰구간 접근법은 이제 95% 신뢰구간 혹은 뭐 99% 신뢰구간, 요 신뢰구간 안에 들어오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표본수를 결정하는 거,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이거는 보실 필요 없겠죠, 수식은. 그렇고 표본 크기 결정 시 기타 고려 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연구의 목적이 아주 정확한 모수의 추정을 요구하는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표본 크기 결정은 어떤 추출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어떤 추정 절차를 이용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추출을 실제로 하기 시작할 건데요, 요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확률 표본 추출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모든 연구 대상이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구성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무작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을 선정할 때 그 조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확률 표본 추출법을 먼저 하나씩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단순 무작위 추출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해가지고 제비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가 동일한 확률로 선택될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과정이 이렇게 되고요. 과정 보시면 되겠고, 난수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난수 생성기,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 그런 것들 사용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보시면은 표본 프레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집단이 크면 명부 작성이 어렵습니다. 그런 게 단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계적 추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모집단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본을 무작위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일정 간격마다 표본을 추출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 명단에서 첫 번째 고객을 무작위로 딱 픽을 하고 그 다음 이후 10번째마다 표본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체계적 표본 추출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그 모집단이 주기적인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층화 표본 추출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몇 개의 서로 다른 소집단들로 구분한 후 이들 소집단들로부터 각각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집단을 특정 기준으로 층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각 층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표본 오차는 떨어지고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 남자가 70명, 여자가 40명 있으면 남자 7명, 여자 4명을 뽑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집단 내에는 동질하고요. 집단 간에는 이질합니다. 그래서 모집단 내에 다양한 집단을 균형 있게 좀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특정 변수에 의해서 이질적인 모습을 보일 때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법에 비해서 정확하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층합 표본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조사 대상 모집단들을 상호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소집단들로 나누는 게 먼저, 그 다음에 각 소집단들에서 얻을 표본의 비율을 정해서 추출할 표본의 수를 결정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비례 층합 추출법이랑 불비례 혹은 비비례 층합 추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례 층합 추출법은 보시면은 각 소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의 크기를 모집단 내에서의 비율에 비례하게 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비비례 혹은 불비례 층합 추출법 같은 경우에는 각 소집단의 크기에 비례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집단의 크기뿐만 아니라 분산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비비례 층화 추출법 혹은 불비례 층화 추출법 같은 경우에요. 분산이 크면 정확도를 위해서 표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비례하게 분산 많은 집단의 표본을 더 뽑는 거죠. 그게 불비례 층화 추출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군집 표본 추출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모집단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군집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해당 군집의 모든 개체를 다 조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단 내에는 이질적이고요. 집단 간에는 동질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군집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일부 학교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해당 학교 학생 전원을 조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시험 문제가 사실 오픈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신 바를 여쭤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줄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디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거를 설명을 지금 드리고는 있는데 이해를 하시고 푸는 문제는 사실 오픈북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빨리 찾으시는 게 중요한 그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좀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집 표본 추출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모집단을 상호 배타적인 소집단들로 일단 분류를 하고 이 소집단들은 각각은 모집단 전체를 잘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분류된 소집단 중에서 이제 무작위로 소집단을 선택을 하고 이때 선택된 소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을 표본으로 삼을 경우를 1단계 군집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 이와 달리 선택한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다시 일정 수를 추출해서 이들을 표본으로 삼을 경우 2단계 군집 표본 추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 추출법으로 들어갑니다. 비확률 표본 추출법은요, 조사자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표본을 선택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목적에 따라서 빠르고 좀 간편하게 표본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입표본 추출법은 말 그대로 마음대로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시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본에 선정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표본이 편중이 되거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판단 표본 추출법은요. 조사자한테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경우에 내가 이러한 사람들한테 표본을 뽑아내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판단해가지고 표본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할당 표본 추출법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기준에 맞춰가지고 할당된 수만큼 표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볼 표본 추출법, 우리가 눈덩이 방법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이제 다른 응답자를 소개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샘플을 늘려가는 방법이 스노우볼 표본 추출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 통계 분석 나오는데요. 단일별량 통계 분석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일별량 통계 분석은요, 이제 변수가 하나인 경우의 분석이고, Z 검정, T 검정과 같이 표본에서 추출된 하나의 변수에 대한 분석을 말하며 기초 통계학의 중심을 이루는 분석이다. 그래서 Z검정, T검정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고요. Z검정하고 이제 T검정 같은 경우에 여기 참 종속 변수가 하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Z검정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Z검정을 사용할 수 있고요. T검정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표본이 작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T테스트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일별량 통계 분석은 어떤 한 변수의 분포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빈도, 백분율, 대표값, 분산의 정도, 이런 기술 통계량도 단일별량 분석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다별량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분석에서 고려하는 변수가 2개 이상인 기법을 의미하고, 특히 변수의 수가 2개인 경우를 이원 별량 분석, 3개 이상인 경우를 다별량 분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보통 판별 분석, 요인 분석, 군집 분석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어떤 다별량 분석 기법을 사용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면 됩니다. 첫째,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어내려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두 번째, 척도의 종류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다별량 종속관계 분석의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척도도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분산의 성격에 의해서 다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종속관계에 의한 분석기법과 상호관계에 관한 분석기법, 그리고 구조에 관한 분석기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종속관계에 관한 분석기법은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 애들이고, 독립변수의 변화가 어떻게 종속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관계 분석기법은 변수들 간의 종속관계를 예측하기보다는 상호 연관관계의 파악이 목적인 기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조에 관한 분석기법은요, 이제 이 책에선 다루고 있지 않은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SEM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의 종류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모수 통계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숫자로 하는 거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비모수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수 통계 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가정이 만족되지 않는 상황, 혹은 변수가 서열 측정이나 명목 측정으로 측정되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 수에 의한 분류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2개의 집단인지 3개 이상의 집단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T테스트를 쓸 거냐, 아니면 이제 F검정을 사용할 거냐, 아노바죠, 분산 분석, 그런 것들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본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표본의 독립성이 존재하는 독립표본 에 대해서는 이제 뭐 2집단 차이 검정을 위해서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짝을 이루어져 있는 이제 그 서로 간에 독립적이지 않은 그런 표본의 경우 대응 표본 T 검정이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 분석에 첫 번째로 중심 경향 지표라는 게 있는데요. 중심 경향 지표는 이제 특정 질문 혹은 변수에 대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응답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주는 역할을 하는 지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 중위수, 그리고 최빈값 요 3가지가 해당을 합니다. 이거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고, 빈도분포표, 범위,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술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방대한 자료의 특징을 요약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질문의 예시 하고 이제 중심 경향 지표, 변동성 지표 어떤 것들이 제시되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성 분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연관성 분석으로 넘어가시면은요, 피어슨 상관 분석,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 그리고 켄달의 일치계수, 교차 분석,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연관성 분석은요, 두 개의 변수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존재하는지를 통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나 연관성은 인과관계는 아니고요. 인과관계 성립을 필요한 이제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가 어떤 수준으로 측정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하는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하는 두 변수가 어떠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는지에 따라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른 종류의 연관성 분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피어슨 상관 분석, 그 다음에 스피어만 서열 상관 분석, 켄달의 일치계수, 그 다음에 교차 분석 이렇게 있었고, 등간이나 비율 척도로 된 거는 피어슨, 서열 척도로 된 거는 스피어만이나 켄달, 그 다음에 명목 척도로 된 거는 교차 분석, 이렇게 이제 매칭을 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피어슨 상관계수를 얘기하는 거를 보시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상관계수라고 하면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간단히 지칭한 거고요. 상관 분석은 변수 간의 선형관계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는 공분산이 있고요. 그리고 기호로는 코밸리언스 XY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고 단순히 공분산 값으로만 두 변수 사이의 관계성을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변수 사이의 공분산을 표준화하는 지표가 필요한데 그게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R로 표시하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음의 값이면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양의 값이면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냐 동일한 방향이냐 이거 보시면 되겠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약하고요.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상관관계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하고 F 같은 경우에 X와 Y 사이에 선형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관관계는 0인데요. 이게 뒤에 가서 보시면은 나오나? 네, 여기 있네요. 주의해야 될 점은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림 2와 F 등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곡선의 관계나 오목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요거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관계수 값 여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의 종류 한번 보실 텐데, 단순 상관계수하고 편상관계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상관계수는 이제 보시면은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순수하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부분 상관계수 혹은 편상관계수 하고, 이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그냥 나타내는 단순 상관계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편상관계수를 고려하는 이유는 연구자가 상관계수를 알고 싶은 두 변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존재할 때 이러한 변수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두 변수 간의 순수한 정확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통제 변수라고 하는데요. 그 통제 변수가 들어가서 이제 나머지 이 상관관계가 있는 요 두 개의 변수들 외에 나머지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본 게 편상관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는 예여가지고요. 바로 스피어만으로 넘어가고요.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는 서열 측정을 바탕으로 한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보시면은 네. 이거는 그냥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서열 측정을 바탕으로 하는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좀 제가 많이 그거 했네요. 생략했네요. 그 다음에 켄달의 일치계수로 바로 넘어가 보시면은 서열 측정된 3개 이상의 변수 간 관련성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싶다면 켄달의 일치계수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W로 표시를 하고요. 이 기법은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와는 달리 서열의 차이보다는 서열의 합을 이용해서 복수의 서열 측정 변수 간의 일치성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뭐 공식 얘기를 하는데 안 보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1에서 +1 사이의 값을 지니는 것에 반해 켄달의 일치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지닙니다. 그래서 0이면 변수 간의 서열 정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1이면 완벽하게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 분석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교차 분석이라고 하면 명목 측정을 바탕으로 하는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 각각의 카테고리가 교차하는 셀들을 만들어서 각각의 셀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도를 보여주는 교차표를 바탕으로 해서 두 변수가 독립적인지 연관성이 있는지 요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 얘기를 하고 있죠. 귀무가설은 연관이 없다라는 거고 대립가설은 연관이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교차 분석을 실시해가지고 확인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통계적으로 두 변수가 서로 연관이 없고 독립적이라면 교차표의 각 셀에 속하는 빈도의 비율은 주변 확률의 곱, 즉 결합 확률에 의해서 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 확률은요, 하나의 사건만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리고 결합 확률은 2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래서 결합 확률은 주변 확률의 곱으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교차표라는 거는 데이터 수 곱하기 결합 확률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기대교차표하고 실제 교차표의 값에 차이가 있으면 두 변수가 독립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계산식에 관한 얘기여가지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고 네, 뭐 식 역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계수 얘기가 나오는데요. 분할계수는 그 두 명목 측정을 바탕으로 한 변수 간 관련성의 강도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고, 0부터 1 사이의 값을 지니고 0은 연관성이 없음을, 1에 가까운 값은 높은 연관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으로 집단 비교 분석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테스트 가장 먼저 나오죠. t-테스트는 이제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분석 방법이 z-테스트하고 t-테스트 두 개가 있거든요. z-테스트는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 되면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 없더라도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으므로 z-테스트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주로 t-테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t-테스트는 독립된 두 개의 표본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집단 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위의 가설을 t-테스트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t값이라는 걸 계산을 하셔야 되고, t값을 구하는 기본 원리는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두 집단의 표준 오차로 나누어 가지고 표준화시킨 값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레비네 등분산 검정. 아까 처음에 엑셀로 할 때 레비네 등분산 검정 잠깐 알려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할 경우에는 등분산을 가정함 행에 보고되어 있는 t값과 유의 확률에 따라서 가설을 검증하면 되고, 분산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음 행에 보고된 t값과 유의 확률을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비네 등분산 검정은 유의 확률이 P값이 0.05보다 크면 등분산,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이분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3개 이상의 비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게 분산 분석입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은 집단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 변수를 요인이라고 칭하고요. 요인은 반드시 명목 척도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단 간의 비교가 될 평균값인 종속 변수는 등간이나 비율 척도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의 기본 원리는요, 이제 집단 간 평균 사이에 분산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 집단의 평균들이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 이 집단 간 분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평균이 여기 있으면은요, 이제 각 집단의 평균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게 집단 간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간 분산의 합을 SST라고 하는데, 집단 간 분산의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이 이제 실험 처리 때문이기 때문에 SST라고 일컫고요. 그 다음에 이 평균값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분산 크기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쓸 수 있는 개념이 집단 내 분산입니다. 그래서 집단의 평균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집단 간 분산과는 달리 각 집단 내부의 요소들이 얼마나 집단 내 평균치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집단 간 평균이면 집단 간에 이제 요만큼씩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평균 중심에서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이게 집단 내 분산이 큰 집단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집단 내 분산이 작은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집단 내 분산의 합을 SSE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무작위 오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SSE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 두 개 분산의 합을 우리가 전체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는 각 관측치들이 전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분산 분석은 전체 분산을 이루고 있는 집단 간 분석과 집단 내 분산 중에서 분산이요. 중에서 집단 간 분산이 집단 내 분산보다 얼마나 큰가를 판단해서 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 분석에서는요, F 통계량을 바탕으로 하는 F 검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 내 분산은 무작위 오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집단 간 분산은 실험 처리에 의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종속 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 분산 분석은 단일 변량 분석이라고 하고요. 분산 분석.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종속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변량 분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요, 이제 독립 변수인 요인 개수에 따라서 분산 분석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인 경우를 이원 분산 분석, 2개 이상인 경우를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독립 변수가 2개인 경우를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생 변수를 추가해서 통제함으로써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볼 경우 그걸 우리는 공분산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분산 분석은 종속 변수가 하나인 단일 변량 분산 분석의 하나로 독립 변수, 즉 요인이 하나인 분산 분석을 의미하고요.
분산 분석에서의 연구 가설은 복수의 집단을 쌍으로 비교했을 때 적어도 한 쌍의 집단 간 비교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지, 모든 가능한 쌍 간의 비교에서 다 차이가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어느 한 쌍의 비교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후 검정을 해서 어느 애들한테 차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원 분산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네요. 이원 분산 분석을 통해서 마케팅 조사자가 분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주효과는 그냥 독립변수에 따라서 종속변수 평균의 차이가 있나? 요거를 보는 게 주효과고요. 상호작용 효과는 독립변수들이 서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원 분산 분석에서 그 유통 경로하고 매출액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광고 매체하고, 그래서 그 유통업체별로 이제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게 유통 경로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가, 매출액이,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제가 지웠을까요? 네, 지웠네요. 그래서 이제 대리점일 때 인터넷 매체가 훨씬 더 매출액이 높아진다. 대리점일 때 이제 광고 매체가 TV일 때는 인터넷일 때보다는 매출액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독립변수들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종속변수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게 상호작용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회귀분석 나옵니다. 회귀분석은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독립변수들과 한 개의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의 관계식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제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통계적 기법입니다.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는 이제 다 아시죠? 회귀분석에서는요, 종속변수는 항상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단순회귀 분석, 복수인 경우를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회귀 분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라는 두 종류의 변수를 필요로 하고, 이들은 원칙적으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된 변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문제 내기 좋게 나와 있네요. 네, 요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모형 및 가정,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네 가지 나와 있네요. 뭐 설명드릴 거는 딱히 없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버렸네요. 그러면은 심심한데 설명을 좀 할까요? 네, 일단은요, 회귀 분석의 목적은요, 상호 관련성 여부를 알려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얘들이 이제 마치 인과관계 분석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관계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인과관계처럼 보이는 게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으면 관계 크기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 이 관계가 유의한 건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방향성도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차항 얘기는요, 일단 기대값은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오차는 기대하는 건 빵이죠. 그렇고 이제 모든 독립변수 값에 대해서 오차항은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학생의 키하고 몸무게를 분석하는데 작은 키의 학생의 몸무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큰 키의 학생 몸무게는 오차가 크다라고 하면은 분산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결과가 왜곡되게 되겠죠. 그래서 오차가 키에 따라 다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한데 유의하지 않게, 또는 그 반대로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라는 가정을 충족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차항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패턴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독립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가 과대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값이 왜곡됩니다.
그 다음에 5차항은 정규성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해서 5차항은 0에 가까이 모여 있고요. 분산이 너무 퍼지지 않은 정규 분포표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요, 복습이 다 끝납니다. 네, 요거 보시고 이제 시험 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아마 제 시험은 16일 날 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제가 이제 기일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학과 조교님한테 부탁을 드렸으니 아마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날 그러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